네, 진사로입니다. 50회 한능건 기본 마지막으로 41번부터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나는 오랜 시간 한글 연구에 있었습니다. 한글 복을 위해 순우리말로 한인샘이라는 호를 사용했고 별명은 주보딸입니다. 큰 보자기에 책을 싸서 여러 학교에 강의를 다녔기 때문에 얻게 되었죠. 라고 나왔습니다. 이 한글 연구에 힘썼다. 한인샘이라는 호, 주보딸이라는 별명, 여기서 이분에 대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몰라도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답을 먼저 찾아볼게요. 이게 이제 본문을 읽다 보시면 이 한글에 관련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은 딱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지를 쭉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2번입니다. 국문연구소의 위원으로 국문법을 정리하였다라는 게 바로 이분에 관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바로 한인샘 주시경 선생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주보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학식이 높은 국문학자다 보니까 여기저기 강의하러 많이 다니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보따리를 들고 강의를 다니니까 학생들이 주보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존경의 마음이 담겨있는 별명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시경 선생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00년대예요. 1900년대 학부, 즉 지금의 교육부 같은 그런 정부기관의 산하기관이었던 국문연구소에서 이제 국문법을 정리하는 이런 일을 맡으셨었다라는 거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어 국문학의 역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제 토월회를 결성하여 신국 운동을 펼쳤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김기진이나 박영희 같은 분들을 꼽을 수 있어요. 이제 그 신국 운동을 펼친 단체 1920년대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나중에 그 카프 조선 플로레타리아 문학 동맹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자, 원불교를 창시하고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분은 박중빈이라는 분인데요. 특히나 이 박중빈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이 문장 전체를 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불교 창시자이시면서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신 분이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제의 침략 과정을 다룬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 한 분이신 박은식 선생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 박은식 선생님에 대해서는 한국 통사뿐만이 아니라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자, 이 통은 고통, 그 다음에 여기 혈은 피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아픈 역사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은식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장 현대적인 이제 가까운 시대의 역사들을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통스럽고 피를 흘리는 이런 역사들을 많이 쓰셨던 거고, 그 다음에 요 분은 또 뭐 신한혁명당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을 이제 창립하시기도 했고요.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으로 잠시 이제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2번 가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 말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정답부터 찾을게요. 그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번에 이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한 건 임시정부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앞선 문제에서 신민회 설명드리면서 거기서 신흥 강습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신흥 강습소가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흥 무관학교는 그 신민회 쪽에 계셨던 분들이 설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회영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이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번이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신민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통제를 운영하였다. 요거는 이제 임시정부의 활동이 맞죠. 다만 요거 관련해서는 일용양행. 이제 요 일용양행이라는 요 무역회사, 요 회사를 거점으로 해서 연통제를 운영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두었다. 이제 초창기 임시정부는 외교활동을 통한 독립의지의 전달을 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지역에 당연히
이제 그 임시정부의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당시 미국에다가 외교 전문가 이승만을 이제 상주시켰죠. 구미위원부를 뒀다. 맞습니다.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도 맞아요. 이 독립자금 조달을 위해서죠. 자금 조달 이렇게만 쓸게요. 독립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여담일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 지도에 보면 이동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이동이 그 상하이에서 1919년부터 1930년대 초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항저우 전장 창사 거쳐가지고 충칭 가는 게 전부 이제 1930년대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이때 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이 윤봉길 의사, 그러니까 한인애국단이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께서 설립하셨잖아요. 거기에 윤봉길 의사께서 이제 그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이제 그 의구 활동을 성공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 상하이 지역에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일본이 요구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상하이에서 그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일도 있었겠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상하이를 떠나게 돼서 이동하게 됐는데, 이거 이동도 일제 감시를 피해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비밀을 기하기도 했고, 뭐 이렇게 밀정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이동 과정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거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3번 갈게요. 밑줄 그은 이 섬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이 섬의 모형이다. 알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이 섬이 우리 영토임을 확실하게 밝혔다라고 돼 있죠. 자, 바로 나와야 되는 섬 독도입니다. 자, 뭐 이제 안용복 이분께서 이제 가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와 있으니까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거 관련된 게 이제 독도가 관련된 문제가 심화 시험에서 나온다면 대한제국 칙령 41호. 여기서 이제 우리 영토임이 명시가 됐다라는 건데, 요 이후에 러일 전쟁 도중에 일본이 자기네 영토로 불법 편입해요. 이제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에 1880년일 겁니다. 아마 일본의 태정관 문서, 이것까지 나오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일본의 태정관 문서에서는 이제 자기네 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일본 영토가 아니다 명시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도 같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독도에 대한 설명이었고, 자, 진도는 대표적인 키워드는 삼별초의 항쟁 과정에 있죠. 이게 이제 관련된 게 이제 진도에 용장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별초가 가가지고 이 용장성에다가 이제 정통 고려 정부를 수립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야, 저기 지금 개경으로 돌아가는 쟤네들은 원나라의 괴뢰 정부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고려의 정부다라고 이제 정부를 수립해놓고 남부지방을 장악한 다음에 세금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몽연합군이 이제 이거를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진압하러 온 거죠. 그 다음에 거문도의 경우에는 이제 거문도 사건이라고 불리는 1885년에 영국의 불법 점령.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고, 이제 제주도의 경우에는 뭐 이제 앞서서 나왔지만 제주도 4.3 사건 있죠. 그리고 이제 삼별초의 항쟁도 있습니다. 삼별초 항쟁. 요게 이제 항파두리.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4번 갈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 보니까 전주네요. 자, 전주는 다른 말로 이제 전에는 완산주라고도 불렸죠.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도 맞죠.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맺은 곳이다. 전주 화약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 경기전이 있다라는 것도 전주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자, 국보 제9호인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충남 부여
당시에는 백제, 사비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주에서는 또 그 한옥마을 밑에 보면은 이제 제가 지금 거기 이름은 까먹었는데 성당이 하나 있어요. 그 성당도 이제 지역 역사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45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호는 우사, 생몰이 81년부터 195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1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에 돌아가셨다. 직업 있고요. 활동 보면 신한청년단 대표로 파리 강화회의 파견이 있습니다. 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키워드죠. 자, 이 김규식 선생님에 대해서 이름이 나와 있죠. 이 김규식 선생님에 대해서 대표적인 업적이 이분 워낙 국직국제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파리 강화회의 파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좌우합작 운동. 이게 이제 그 두 분입니다. 여운형 선생님하고 김규식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남북 협상이에요. 요건 이제 그 김규식.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파리 강화회 파견 이후로 임시정부 요인으로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나? 요 전에, 이제 광복 전에는 임시정부에서 부주석을 하셨습니다. 주석은 김구 선생이었고 부주석 활동도 하셨어요. 근데 뭐 요것만 했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아니고,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그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대표적인 내용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제 요 신한청년단에 대해서는 이제 여운형 선생이 설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대표로 파리 강화회의로 이제 파견이 되셨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독립청원서 제출도 하셨죠. 이제 이런 게 있고, 단독 정부 수립 주장. 요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죠. 정읍 발언. 전북 정읍에서 하신 연설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안 된다 해가지고 한 게 좌우합작 운동이에요. 이 두 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하신 분은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신 신채호 선생님이고요.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신 분은 김상옥 의사입니다. 이분은 의열단에 계셨어요. 김원봉 선생님께서 설립하시고, 이제 김상옥 의사는 종로경찰서, 나석주 의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및 식산은행, 김익상 의사는 조선총독부, 그 다음에 박지혁 의사는 부산경찰서, 김지섭 의사는 일본의 왕궁에다가 폭탄을 투척하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6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주제가 가인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를 찾아본다. 좌우합작 운동의 의미를 파악한다. 50 총선거의 과정을 알아본다. 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이 돼가지고 50 총선거를, 이게 이제 시기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고, 요 이후에 이제 50 총선거 3개월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돼요. 이게 이제 45년 8월 15일, 이거는 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3년인데, 이 기간을 통상 해방공간 이렇게 불러요. 뭐 미군정 시기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헤이그 특사의 파견 배경은 을사늑약이 부당 체결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헤이그에다가 특사를 보내서 을사늑약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는데, 이 특사들은 이제 만국평화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종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됐다라는 겁니다. 자,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은 이제 1923년에 임시정부의 이제 향후 방향 및 전략,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모아서 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상하이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이탈하게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그 한인애국단 활동 전까지는 그 상당히 좀 이제 활동이 좀 부진했다라는 거죠. 한일 기본조약 체결 결과, 이게 이제 그 앞서 나왔던 6.3 시위랑 관련이 있어요. 박정희 정부 때 체결된 한일 수교. 박정희 정부 때. 그리고 이제 이때 일본으로부터 이제 차관도 받게 되고, 뭐 독립축하금이라는 이상한 면목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라는 거죠. 뭐 독립축하금이 배상금이라면 몰라도. 자, 47번 가겠습니다.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쭉 보시면, 그러나 당시 가정부는 이 위원회 활동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부, 이 정부는 바로 이승만 정부입니다. 그 농지개혁, 그러니까 이거부터 얘기하죠. 그 재헌국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재헌국회에서는 헌법을 맨 먼저 만들어서 정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개혁법이나 반민족행위 처벌법 같은 이제 시대적 과제였던 법들을 제정을 합니다. 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에서부터 이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반민특위가 발족이 됐는데, 이 이승만 정부에서는 당시에 반민특위 활동에 이제 비협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일파들을 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하고 형벌을 내려서 친일파를 처단하고 청산해야 되는데, 당시 이승만 정부에 있었던 고위 강요들이 많이 이제 거기에 해당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반민특위 활동 좀 하지 마라. 나라가 안 돌아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심지어 무슨 뿌락치 사건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반민특위 소속 위원들을 엮어버리고 막 이런 일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친일파 청산이 안 됐잖아요. 나중에 해도 되니까 나중에 하자 막 이랬는데, 나중에 언제 나중입니까? 지금까지 친일파 청산 안 된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에요. 4.4.5 개헌안을 가결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이제 헌법 개정, 그러니까 개헌이 두 번 있죠. 발췌 개헌이 있고 4.4.5 개헌이 있습니다. 이거는 6.25 전쟁 중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부산 임시수도에서 그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헌법을 바꿔요. 직선제로. 그 전까지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간선제였는데, 이제 총선을 한번 했더니 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이 되는 바람에 국회의원 간선제를 하면 이승만이 대통령을 또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협박해서 국민의 직선제로 바꾼 다음에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말하죠. 전쟁 중에 지도자를 바꾸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게 되고, 이제 한 번 더 당선이 됩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4.4.5 개헌, 이게 1956년쯤인가 있었을 거예요. 이때는 뭘 바꿨냐면은 이제 그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 중임 이후에 이제 중임까지만 할 수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는 두 번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못 한다 했는데, 그 중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요. 그러니까는 오로지 이승만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꿔버린 겁니다. 그 심지어 이게 4.4.5이 된 것도 그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제 그 뭐 4.4.5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이제 통과를 시킨 거죠. 강제로.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승만 정부 때고,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중국, 소련 등과 수교하였다. 요거는 이제 북방 외교라고 부르는데,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개성공단 건설 사업을 실현하였다는 노무현 정부예요. 이게
이 개성공단 공업지구에 대한 건설을 합의한 거는 김대중 정부고 이게 이제 실현된 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 갈게요. 밑줄근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950년에 일어난 전쟁 때 폭탄을 맞아 생겨난 흔적이다. 많은 이산가족이 아픔을 겪었다라는 말에서부터 이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6.25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1번이 정답이에요. 이제 인천 상륙작전 외에는 이제 중국군이 개입했다.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시간상으로. 그 다음에 흥남철수, 일사후퇴,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렸던 발췌개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김원봉이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이건 연도로만 말씀드리자면 1919년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 직후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광복 직후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해라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개최가 됐는데 이제 한반도 지역의 민주주의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그 큰 틀에서 동의는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한 협의체에 어떤 단체들을 모을 것이냐라는 그 단체의 참여 범위를 놓고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조율되지가 않아서 최종적으로 결렬되고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성보에서 한중연합작전을 펼친 거는 1930년대 초 한국 독립군. 이거 지휘하셨던 분은 지청천 장군이에요.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 그분입니다. 쌍성보 전투랑 대전자령 전투도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49번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1979년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어 유신독재에 저항한 민주화운동 기념이다. 자, 시위가 시작된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야당 총재는 신민당 김영삼 총재예요. YH 무역 사건이 벌어지니까 김영삼 총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외신 기자들에게 이런 거 보도해가지고 부당함을 알려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박정희 유신 정부에서 김영삼 총재의 국회의원직을 제명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나라냐 하고서 이제 부산 마산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입니다. 정답 3번이에요. 그리고 이 부마 민주항쟁을 두고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 김재규, 차지철이 대립하다 김재규가 총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을 쏴버리는 11.6 사태가 벌어지면서 유신 체제가 끝장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의 독재,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혁명이죠. 이걸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면서 내각 책임제의 헌법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전두환 정부 말기에 있었던 이제 민주화 운동이고, 이때는 이제 박정철 학생의 고문치사 사건이나 4.13 호원 조치 때문에 시위가 벌어졌다가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에 얻어맞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전국민적 시위로 번지게 되고 6.29 민주화 선언이 나오면서 결국 국민들의 뜻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신군부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죠. 특히나 이제 광주 지역에서는 이제 계엄군에 맞선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이 돼서 계엄군에 저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공수부대까지 투입해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진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관련된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전부 시험에서 다뤄졌습니다. 자, 50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 사진, 와, 이거는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영상으로 실시간 속보 영상으로 보고서 정말
충격과 감동이 어마어마했던 그거예요. 예. 자, 남북한 정상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나 평양에서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게 이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이게 이제 나와 있지만 2000년 6월 13일이요. 근데 사실 이 시기, 이건 완전 여담인데 제가 이 시기에 이제 군사훈련을 들어갔었어요.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장교 군사훈련을 받던 때였어요. 4월 6일에 입대해가지고 이제 6월 30일까지 제가 군사훈련을 받고 이제 육군 소위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날 갑자기 교육을 받다 말고 그 실내 교육장으로 집합을 시키더니 TV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그 TV를 딱 켰는데 뭐가 막 나오더니 갑자기 평양공항입니다 하더니 이 영상이 뜬 거예요. 그리고 오오오 막 이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오버했네요. 예. 자, 2박 3일 동안 회의가 진행된 이후에 이제 6월 15일에 남북 공동선언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이게 이제 그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 통일 관련된 정책, 대북 화해협력 정책인 햇볕 정책 추진 그 성과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인데 김대중 정부의 통일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 요건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인데 역시 김정일하고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요때는 이제 14 남북 공동선언 이렇게 나와요.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남북 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때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뭐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선언도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 다음에 7.4 남북 공동성명은 이제 우리나라가 분단된 이후에 최초로 이제 남북 화해협력 통일 관련된 그런 이제 그런 게 나온 게 최초의 그 박정희 정부 때의 7.4 남북 공동성명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요거까지 같이 이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50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하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